버려진 아이가 있었다. 저것도 되게 힘들게 구한 거죠? 네, 굉장히 어렵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저런 락커가 없다고? 지금 저 락커를 쓰지 않아가지고요. 네, 네.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네. 역전에 살던 거지가 우연찮게 아이를 발견했는데 탯줄도 제대로 잘리지 않은 빗덩이가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다고 한다. 10번 보관하면서 발견돼서 1, 0. 이 친구 이름 뭐더라? 수환입니다. 김수환인데. 친구와 함께 나왔던.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노숙자의 손에서 자란 일영은 부패경찰 타객에 납치됩니다. 어린 일영이 끌려간 곳은 차이나타운의 마가흥업. 낡은 사진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체부터 장기매매까지 서슴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차이나타운이 아니라니까. 이 영화 나오고 나서 진상들이 없어졌대요. 차이나타운이 되게 무서운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요. 네. 김혜수 씨 진짜 참 훌륭한 배우예요. 그리고 이 살벌한 곳엔 모두를 지배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자는 뭐 지난번에 애들로 다 까고 얘부터는 원금에서 까는 건가? 너는 안 울어? 생존력 있는 아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일영은 엄마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감내하기 힘든 일들을 어린 일영은 운명처럼 받아들이죠. 아닌가? 영화 보고 나면 그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짜장면 먹어요 이분들. 주식에. 음식 다 차려놓고 드실 때도 너무. 그릇 가지러 올 때 짜장 2개 더 가져오라 그래. 곱하기 배고파요. 엄마의 시험을 당당히 통과한 일영은 그렇게 비정한 마가흥업의 세계에 입성합니다.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일영은 어떤 방식으로든 빚을 받아내는 프로 사채업자로 성장했죠. 김고은 배우 영화들을 전 최근에 좀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좀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형사직도 때려친 것 같고. 근데 못 보던 친구네? 직원이야? 뭐하러 하이즈. 평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족. 바로 마가 식구들입니다. 침묵의 그 배우죠. 네, 이수경. 저 홍주. 네, 조현철 배우. 이번 주부터는 직접 가서 이자 받아. 일영이가 가라. 엄마는 까다로운 채무자의 아들로부터 빚을 받아내는 일을 일영에게 맡깁니다. 네. 엄태구 배우. 지금 가게? 저 목소리. 너무 멋있어. 저 엄태구 배우의 존재감을 어떻게 안 없어져? 목소리 어떻게 해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만 모르니까. 나도 있어. 어? 박석현? 네, 그런데요. 혹시 돈 때문에 오셨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느 채무자들과는 달리 아주 해맑은 이 남자. 사채업자의 끼니를 챙기는 채무자라니 일영은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한데요. 이자 바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밥은 먹어야죠. 박보검 배우 신인 때인가요? 네, 이때는 네 한참 신인 때였던 걸 기억. 저도 이때 개봉할 때 봤었는데 박범 씨 보고 되게 만화에서 나오는. 네. 진짜 너무 그런 이미지였어요.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단단히까. 미쳤냐? 아니 그게 아니고. 석현의 예상치 못한 손길에 놀란 일영은 다급히 집을 빠져나오지만 좀 드릴게요. 생애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은 커져만 갑니다. 영화 사상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채업자와 빚쟁이 관계. 여기 나오고. 짠. 로맨스. 저런 빚쟁이가 있다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밤 일영은 누군가에게 죄를 올리는 엄마의 곁을 지키게 되는데요.
엄마 잔해줘야 되는데 깨져서 없네.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일영은 어렴풋이 엄마에게도 가슴에 묻어둔 과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석현의 아빠는 석현을 포기한 채 도망가 버리고 네 예비비 1억 12만 3천 원 하룻밤 준다. 어디 가서 빌어오건 훔쳐오건 해결해라. 바로 수술할 거야. 일영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엄마는 일영에게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지금요? 왜? 문제 있어? 흔들렸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상태일까요? 어느 것 같아요. 네. 약간 엄마는 거의 다 오늘은 이걸 직접.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으로. 너 그런 감정 없어야 돼 내일 하려면 이런 감정이겠죠? 엄마는 일영에게 석현을 죽이고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만 일영은 석현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너 도망가야 돼. 안 그럼 너 죽어. 대체 누가 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진짜 엄마 말 갈기나요? 석현을 위해 가족까지 배신한 일영. 하지만 두 사람은 엄마에게 붙잡히고 말죠. 네가 얘 흔들었니? 결국 석현은 엄마의 손에 죽게 되고 일영은 배신의 대가로 일본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처하지만 잘 가라. 일영의 목숨을 건 도주는 가까스로 성공합니다. 다시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온 일영. 하지만 홍주는 일영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도고는 그런 홍주를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엄마와 일영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은 결국 마가 식구 모두를 비극으로 내몰고 말죠. 일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을 죽이러 온 탁을 제거하고 이 지독한 싸움의 시작이자 끝인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렇게까지나 죽이고 싶었어요? 나 죽일 거니? 네. 이따 보자. 전 이 저는 장면, 예. 이 양쪽 너무 장면이 좋아요. 예, 최고. 최고예요, 여기 이거 하늘 보는 장면 끊고. 원래 누아르가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되게 묘했던 게 되게 차가운 루아는 아닌 거야. 네, 되게 따뜻해요 누아르가. 콜드 되게 루아는 묘해요 영화가. 나 죽이러 온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해보려고요. 한다 안 한다지 해본다는 없어. 엄마. 결정은 한 번이고 그게 우리 방식이야. 결국 엄마에게 칼을 내리꽂는 일영. 엄마는 그런 일영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죽지 마. 죽을 때까지. 이제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가 죽은 뒤 마가 흥업의 새로운 엄마가 된 일영. 둘? 네? 2명이냐고. 신분증 2개. 네. 我的孩子. 아, 我的孩子. 네, 아이입니다. 언젠가 스치듯 들었던 엄마의 말.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죽거나 살거나 혹은 뺏기거나 지키거나 주인공의 이름 일영은 이진법처럼 극단적인 이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런 일영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비정함 그 자체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가족이었죠.
잔혹한 어둠의 세계에서 엄마가 된 두 여자의 이야기.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배짱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영화들이 유행이었거든요. 남자들 스릴러. 이거 남자의 이야기였으면 재미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한테 익숙한 그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차이나타운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어떤 장르에서 뭐 대부 같은 작품도 그렇고 되게 많은 작품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주민들이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컨벤션 중에 하나인데 엄마란 역할은 이제 과거가 딱 보이진 않지만 아마 그걸 것이야. 이주민일 것이야.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이 여자와 같이 있는 어떤 식구들 뭐 그런 장르의 컨벤션을 가져간다면 이제 그런 공간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아, 인천이에요? 인천. 인천이에요? 그럼 어디? 어디? 부평. 서인천고. 아 그래요? 나중에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이미지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그 차이나타운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영화 보고 나서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면은 되게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뭐 하나 더 하려고 그럴 때도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이분들한테 다 사연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함부로 시비 걸면 안 되고. 그렇죠. 갑자기 해수시인 사람들 수 있을 수. 저는 굉장히 용감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단순 여성 영화만 아닌 게 실제로 우리가 코일라코도 너무나 자주 봐왔던 곳이고 차이나타운도 맛있게 중국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완전히 새로운 눈을 열어줬고 또 그 불법 이민자나 혹은 장기 매매 이런 굉장히 독특한 소재들을 사회 문제들을 잘 아우렀다는 점에서 훌륭한 지점이 있습니다. 쓸모 없어지면 너도 죽일 거야.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그동안 봐왔던 누아르 영화의 공식을 깨고 말 그대로 여성 암흑가의 리더를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정말 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죠. 이전에 뭐 클래식 영화들을 봐도 뭐 대부, 좋은 친구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에서 이 여성 캐릭터는 언제나 이 남자 주인공의 어떤 주변에 있는 장식적인 존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복수를 유발시키는 사람, 팜파탈, 희생자.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도 이런 누아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차이나타운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한 소녀의 성장 서사랑 결합시켰다는 점도 이 영화의 가장 획기적인 점입니다. 차이나타운 이후에 이렇게 관념적이었던 역할이 역전된 영화들이 종종 나왔었나요? 최근에 좀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병길 감독, 김옥빈 주연의 악녀. 또 이한규 감독의 또 미혹은 김혜수 배우가 출연해서 관심을 모았고요. 박훈정 감독과 김다미 주연의 마녀라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또 올해 개봉한 이 걸캅스가 150만 관객을 넘은 것도 굉장히 진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이고요. 또 악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또 정병길 감독이 직접 또 연출을 맡기로 했죠. 재밌겠다. 여성 남성을 떠나서 저는 혜수 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혜수 씨 아니었으면 대안이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수 선배님이 저는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엄마도 김혜수라는 배우도 최고의 위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 자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 김혜수 선배님한테도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연기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로 금방 동의를 하시고 뭔지 알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김혜수 선배를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할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입봉 감독이기도 하고. 네, 연출자로서의 필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한번 오케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편지를 써서 드렸거든요. 손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직접. 편지요? 내용 어떤 내용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 첫 연출을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왜 선배님을 이제 염두에 두고 썼고 그리고 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 2-3페이지 정도로 길게 써서 드렸었는데 대본과 함께. 네네.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감독님들 다 이제 편지 쓴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얘기해 줬어. 우편하면 많이 나가고
배우 입장에서 네. 저 마우이 역할을 김혜수 씨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고 듣는 건 정말 대단한 칭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처음에 포스터부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김혜수 배우님이 그 전에 하셨던 캐릭터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주얼이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의상 분장이 이제 송종희 분장 감독님, 그다음에 최세원 의상 감독님 해서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선배님도 이제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을 정말 되게 많은 것들을 찾으시고 되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편이세요. 김혜수 감독님이. 네. 김혜수 배우님이 마우이를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린 게 프랜시스 베이컨의 인물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베이컨 그림을 보면은 그로테스크하거든요. 얼굴이 다 이렇게 다 삐뚤어져 있거든요. 왜곡돼 있구나. 저한테도 하루에 뭐 사진을 100장씩 보내시면서 이런 옷이 어떨까요? 뭐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동시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워딩은 멋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근데 좀 미안한데 멋있었던 네네. 씨를 안 멋있게 만들기는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멋있다의 내용이 틀렸던 그렇죠, 거죠. 내용이. 네. 엄마 좋았어요? 김혜수 배우를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엄마라는 호칭을 굳이 썼던 게 저는 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엄마는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따뜻한 모성을 가진 엄마라기보다는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엄마인데 그동안 누아르 장르에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돈과 권력을 놓고 벌이는 이런 파워 게임의 주체가 이 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요. 이거면 되니? 그리고 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김혜수라는 캐릭터의 어떤 과거가 플래시백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뭐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드러날 줄 알았는데 좀 그러지 않아서 그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 그런 게 안 나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엄마 생각하면서 왜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었죠. 네, 향 피우는. 그 장면이 마치 이 사람한테도 과거가 있었구나. 뭔가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되게 상상하게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아왔고 그랬었겠구나. 엄마도 엄마가 있어요? 너는 엄마 없니? 그 씬은 굉장히 뭔가 이게 정서가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고은은 뭐 어떤 엄마적인 교감을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들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나누는 데였거든요. 내가 엄마 죽였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내가 죽였는데 여기서 그 진짜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인 것 같은데? 죽여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톤은 반은 농담인가 진담인가 하는 것처럼 던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건이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한 큰 계기? 예를 들면 뭐 상상했는데 너 엄마를 죽이면서까지 한번 인정해줄게 뭐 이랬는데 진짜 죽였다거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뒤에 또 김고은 씨가 또 엄마를 죽이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서사를 그렇게 이제 짜고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가져간 건 맞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죽인 격이야 뭐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그게 죽였다는 게 진짜 직접 죽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령아, 내가 널 왜 계속 데리고 있는 거 같니? 너는 잘하질 않거든.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마우이의 캐릭터와 동등한 에너지로 연기를 하는 김고은 배우. 저는 김고은 배우의 이제 전작, 후작 다 봤는데 이 작품에서의 연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베스트인 것 같아요. 사실 김고은 배우한테 약간 중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있죠. 그걸 너무 잘 활용하신 것 같고 그것의 밸런스를 똑같이 맞춰주는 김혜수 씨가 자태에서 풍기는 아우라로 굉장히 이게 잘 굴러가지 않았을까. 일령 또한 김고은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썼거든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오케이 빨리 했어요, 김고은 배우는. 김고은 배우는 정말 단번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경주마 같은 어떻게 그런 역할이잖아요. 앞에 앞만 있는 보고. 것만.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살 수 있을까 없을까의 어떤 그게 더 우선이. 사실 여기서 이제 일영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제 석현의 등장이고 엘리베이터. 박석현? 이 영화 네, 안에서는 그런데요. 최고 악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보검 배우야? 그게 만약에 김혜수 씨가 거기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파스타를 끓여줬을까요? 되게 자기가 봐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흔들어볼까? 흔들어보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드셔보세요. 저는 반대로 조금 석현 부정적으로 보는 거 한번. 남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거기 상처에 발랄 수가 있고. 맞아. 이제 그 얘기라니까. 맞아요. 그거는 파스타에 독을 탔겠죠. 그러니까 집에 누구 오는데 파스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짜장면만 먹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타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뉴도 파스타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많이 간 것 같은데요. 태권자 완전 마스터한 거네.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팜파타. 그 박보검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아요. 네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런 채무자가 있을까? 그 캐릭터는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이제 제 지인의 얘기인데.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사채업자들을 만나던 친구였는데 이제 너무 많이 만나니까. 그렇지 않게 근데 이제 그것 또한 그 친구한테는 생존의 방식이었던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이왕이면 잘 지내자. 늘 웃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러면 석현은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네요. 이 사람은. 나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 안 갚으려고 저러는 거라니까. 진짜로요. 근데 받아들인 김고은 역할 일영은 상당히 프레시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보는 채무자인데 그 약간의 다름에 당장은 조금 심쿵. 네, 사실 좀 마음이 엮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르의 규칙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누아르의 어떤 남성 서사를 이렇게 여성 서사로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여성으로 알고 있던 이 판무 파탈의 자리에 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맞아. 석현과 일영의 라인들은 이렇게 삐걱삐걱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석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포커스를 일영으로 가니까 일영이 반하는 감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나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껴보지 못한다. 그 마지막에 대사도 있잖아요. 뭐가 좋았어? 친절했어. 그러니까. 친절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지막에 이제 대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야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렇죠. 너도 나처럼 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디렉션은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일영이한테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어떤 기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보검 씨를 죽이면 안 됐었지. 박보검 얘기 그만 좀 하세요. 편집장님 1년 만에 누구한테 뭐 그만 좀 하라는 거 처음. 심지어 눈까지 흘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니들 걱정이나 해. 감독님께서 그럼 이렇게 관념적 역할을 완전히 뒤집으셨잖아요. 이걸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 배역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조적인 그렇게 배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일부러 그냥 그렇게 딱 배치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물론 이제 아까 저한테 최초의 그 모티베이션은 가부장적인 어떤 집안이면 어떨까. 근데 이제 호를 어머니가 있고 뭐 무뚝뚝한 장남도 있고 장녀도 있고 사고뭉치 막내딸도 있고 좀 아픈 어떤 아들도 한 명 있고 그리고 말 되게 안 듣는 둔가한 삼촌도 있고 근데 이들이 피가 섞이진 않았고 그런 이상한 식구들 구성들을 짜고서 거기에 어울릴 것 같은 어떤 성별들을 이제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전 다 같이 모여서 짜장면 먹다가 일영이가 몰래 사진 찍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족 영화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려고 그런 건 나름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의 정말 거의 유일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주고받고 그냥 투닥거리고 근데 저런 모습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뽀사시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한 커트는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죠. 뭔가 좀 예뻐 보였는데 너무 마음이 좀 짠한. 저는 이 영화에서 두 주연을 빼고 가장 존재감이 컸던 배우를 뽑으라면은 엄태구 배우를. 그러니까 우건역의 배우 이제 엄태구 씨는 이제 독립 장편 영화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뭐 밀정, 밀정 운전사 같은 작품에서 이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엄태구 배우는 그 이전에도 이 단역 출연도 많이 했었어요. 뭐 기담에서 일본군으로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잘 어울린다. 기담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걷다가 뭔가 이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어떤 표본 같아요. 이제 엄태구 배우 또한 약간 되게 닮아 있는 게 있어요. 우건이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술 담배도 안 하고 거의 이제 뭐 집, 연습실, 현장밖에 없군요. 엄태구 배우 실제로. 정말 이렇게 건실한 분이구나. 네. 우건도 건실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쵸. 집과 직장밖에 없는 묵묵하게 사람들. 그냥. 자기 집 일을 하고. 협박, 집 협박. 네, 그렇죠. 되게 성실한. 예. 예. 엄태구 배우를 어떻게 딱 만나셨어요? 오디션을 봤었는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너무 훌륭한 우곤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딱이죠, 딱. 제가 듣기로는 엄태구 씨가 오디션 왔을 때 후라이팬을 들고 왔다는데 네. 사실이에요? 그 씬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대본이 나갈 때 이제 그 씬을 내보냈었는데 예비비에 1억 12만 3천 원 하룻밤 준다. 그냥 백팩 하나에다가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백팩을 열더니 프라이팬을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프라이팬 들고서 정말 연기를 해서 야, 소품 준비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노력파구나 완전. 일찍 들어왔네? 이 영화에 나오는 젊은 배우들을 보면 꼭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좀 하나하나씩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세팅 자체가 정말 기회가 없는, 그리고 뭔가 절박하게 계속 추궁당하는 그 세팅 자체는 모든 그 여기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이 다 공통된 것 같고요. 우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경주마처럼 감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또 홍주 같은 경우는 집착이 유일한 생존의 방법인. 또 송 같은 경우는 이 허무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자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약한 지점들, 약한 영혼들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점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뭔가 세대가 좀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안 선생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러면 다른 애들 가르쳐. 그때 안 선생이 굉장히 걱정하는 말투로 본명을 부르거든요. 우희야. 뭔가 이 둘이 홍주, 치도 그리고 일영의 미래 모습 같은 그렇게 세팅을 했던 게 분명히 있었었고요. 중간에 등장하는 기주봉 선생님이랑 이제 기숙 선배님도 그렇고 그들이 또 하나의 세대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세대가 이럴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기저에 좀 놓고서 써나갔던 거니까. 나 죽이러 온 거잖아. 할 거야, 말 거야. 해보려고요. 결국 엄마의 추격을 당하던 이리영은 엄마를 찾아와서 죽이게 되는 엔딩 역시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엔딩도 너무 좋은데 그 전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타기가 일영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둘이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나 죽일 거니? 네. 그때 나눈 아주 단촐한 대사로 엔딩에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누가 승자가 될 건가. 엄마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엔딩 씬에서 이렇게 칼을 들였을 때 그 앞에 봤던 것들은 사실 어쩌면 리더격인 캐릭터 전복의 즐거움이 있었다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만 저런 건가? 저렇게 죽음을 맞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 또한 조금씩 변모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일영한테는 차마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소한 분일 수도 있는데 식사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근데 치도랑 그 일영을 일본에 보내는 걸 실패하고 둘이 이렇게 딱 대담을 할 때 뭐 마실 거라도? 됐어. 뭐 딱히 내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일을 처리한 다음에 마실 거 좀 없니? 그러니까 사실은 치도와의 관계에서는 식사가 아니라 물조차도 나누지 않는 관계더라고요. 섞고 싶지 않다. 네네. 예. 그런데 마지막에 엔딩 씬에서는 왔어. 먹고 하자. 이제 관계를 보여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디테일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쌓이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판에 저는 뭐 비록 칼로 찌르는 거긴 하지만 그 둘 간에 그 전엔 스킨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 품에 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풍이구나. 심지어 일영이 처음으로 이렇게 엄마를 내려다보면서 앉잖아요. 일영아. 웃어. 끔찍할 땐 웃어야 편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배우들과 상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촬영 전날은 잡담을 많이 했어요. 잡담을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아무도 없이 저랑 이제 배우 두 분이랑 해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혜수 선배가 했던 얘기 중에서 처음에 이 신학을 받았을 때는 되게 센 역할, 잔인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찍고 오니까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여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차분한 상태로 이제 그 촬영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보던 친구네? 직원이야? 我孩子 영화 초반에 자막이 없이 중국어 나옵니다. 我的孩子 중요한 대사였더라고요. 워더 하이즈. 我的孩子 네, 아이입니다. 내 딸이다. 피도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이름뿐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성을 표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내 새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앞과 뒤에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요. 엄마 또한 배운 방식이 그거밖에 없는 거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밖에는 안 돼. 근데 일반적이진 않지만 기저 자체는 실제 가족들이나 부모 자식의 관계와 닮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어떠세요? 우리 한준희 감독님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 캐릭터의 변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정된 성별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확실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는 시야도 넓어질 수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장르나 작품의 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를 하긴 하지만 좀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게끔 좀 애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독립군인 김장욱이 일본군의 함정에 걸려 도망치면서 총격전을 펼치다가 첫 장면 보면 김지훈 감독님의 또 특유의 그 액션 씬이라던가 김장욱이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송강호가 연기하는 이정출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인공이 윗놈들은 나라 팔아먹고 너 같은 놈들은 동포 팔아먹고 친일파군요. 나가면 살 수 있어. 대한독립 만세. 정몽이가. 그렇습니다. 밀정의 주인공 이정출은 원래 상하이 임시정부의 통역이었으나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경무국 경부 자리까지 올라간 배신자이자 친일파입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독립군은 바로 이 사람, 김우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왠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를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이 영화에선 고미술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유 씨의 비율은 정말 비현실적이더군요. 구등신이잖아요. 일본 경무국의 명령을 받은 이정출은 독립군인 의열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김우진에게 접근하게 되고 김우진이랍니다. 몰라 뵀습니다. 이 둘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 친한 척을 하는 사이가 되지만 내가 오늘부터 형이라 부를게. 그러든지. 사실은 이미 서로의 정체를 알고 경계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기에 한 명의 인물이 더 추가되는데 바로 이 사람 하시모토입니다. 정말 저는 엄태구 씨 진짜 존재감 진짜 짱이죠. 최고. 이정출의 상관인 히가시가 같이 일하라고 붙여준 인물인데 이 띠꺼운 태도를 봐도 이 썩어가는 표정을 봐도 별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속에서 누구를 구해내도 나쁜 생각 때문일 것 같아 보이는 배우. 근데 숨 막히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엄태구 씨 특유의 진짜 일본 분 같아. 진짜 땡기게 하는 배우예요. 이 하시모토라는 인물은 사실 이정출을 도와주라고 붙여준 게 아니라 이정출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붙여준 거였죠. 그리고 김우진과의 가짜 친분을 이용해서 의열단을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이정출은 어느 날 아침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아침 먹으러 가자고? 이 새벽에?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건 특별 출연이죠. 바로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혈안을 하고 있는 인물이자 의열단장 정채산이요. 최고에게 현상금이 김원봉 걸린 선생님. 독립운동가 정채산이었습니다. 이 삼자 대면에는 정채산과 김우진의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첩자를 회유해서 우리 편의 첩자로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여기 술 먹는 신적이 있는. 예술. 엄청 많이 마셔. 이 공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경부가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채산이 직접 나타나게 된 거였고 눈앞에 이문이나 쫓는 놈이요. 정채산이 나타나면서 좀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에 김우진은
죽은 김장옥의 이름까지 꺼내며 2중 3중으로 부담을 얹어줍니다. 나 하나 죽은 장옥 형이라 무덤 없이 구천을 떠돈다 해도 의리 없는 귀신은 안 될 거요. 여기서 흔들립니다 이제. 고민.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지 않고 의심만 잔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경성행 기차에 탑승합니다. 의열단은 폭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하시모토와 그의 부하들은 의열단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정출은 아직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마치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기차 안에서 이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좀 쫄깃했죠. 이 맞아요. 예. 김우진은 뒷칸에서 앞칸으로 움직이고 하시모토는 김우진을 잡기 위해서 앞칸에서 뒷칸으로 움직입니다. 거의 저는 나올 때마다 약간 곤지암 느낌이에요. 뭘 안 해도 그냥 난 너무 무서워. 그리고 쥐라기 공원의 벨로시 랩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쪽 모두의 밀정이자 양쪽을 모두 배신한 이정출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갈팡질팡하죠. 출구 없는 기차 안에서 어느 쪽이 됐건 편을 정해야 하는 이정출은 의열단 안에 또 다른 밀정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새로운 시간으로 왔답니다. 김우진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나서고 그 순간 그의 심경의 변화를 알려주듯 화면이 천천히 흐릅니다. 음악도 맞아요. 이 식당 칸 장면에 이르러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주인공들을 대면시킨 후 또 받았고. 저 장면.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무서워. 잠깐 등겼구만. 몰아서 터트려버립니다. 정말 변절자가 변절자끼야라고 하면서 저 장면 진짜. 이정출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한 회색 지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일본 경무국으로부터 버림받고 이거지는 내 머리 맞아. 진짜로 독립운동에 투신해버리는 그의 드라마틱한 심경 변화는 송강호의 명령기로 감정적인 설득력을 갖습니다. 송강호 씨는 모든 영화에 우는 장면은 항상 찡합니다. 저희들. 그럼요. 마음을 울리죠. 유일하게 뜨거움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의 이런 변화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바라는 정방향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멋진 미장센과 훌륭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첩보 스릴러 밀정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참 기차를 좋아하시는 감독님 김지훈 감독님. 기차 성애자. 놈놈놈에서도 밀정은 기본적으로 독립군을 다룬 영화라기보다는 그 누아르. 이제 그 뭐 콜드 누아르라고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누아르가 되게 차가운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정한 거고. 예전에 아랑드롱 나오는 영화 70년대 초중반을 보면 그거요. 형사물인데 그 아랑드롱의 표정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잘생겼는데 누굴 죽이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암흑가의 세 사람. 이런 그리고 영화거든요. 대사도 없어. 한 5분 대사가 없다니까. 그냥 걸어요. 김지훈 감독님이 그걸 이제 콜드 누아르라는 형식으로 더 좀 차갑고 톤이 다운되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푸른 계열로 영화를 쓰면서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둘이 대화하는 장면의 어떤 영상미도 보편적으로 잡는 드라마였던 화면이 아닌. 근데 그러면 되게 이렇게 형식적이기만 쉬운데 그것의 내용을 잡아주는 게 이 명백한 캐릭터들. 맞아요. 예, 심리 묘사. 예, 그 예를 들어 제가 농담처럼 엄태구 씨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줘도 뭔가 나쁜 생각일 것 같은 맞아요. 어떤 그 캐릭터 느낌이 있다면 송강호 씨는 길거리에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어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예, 안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송강호 씨도 이미지가 많이 변하신 거예요. 초반에 뭐 초록물고기나 이런 영화 보면 아 그러네. 실제 깡패를 썼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연기가. 그런데 송강호 씨가 이제 국민 배우로 많은 분들이 사랑받으면서 그 몰입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송강호 씨를 보면서
저게 바로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거든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송강호 씨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제4의 송강호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영화의 이제 실제 사건에 영감을 받은 사건이 황옥 경보 폭탄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 이정출의 역할이 이제 황옥의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이 황옥 경보면 파출소를 맡고 있는 장, 그 역할인데 의열단원에 가입해서 외부에서 폭탄을 받아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의열단의 밀정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재판에 갔더니 나는 정말 일본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다. 네, 이거 하면 파출소장이 아니라 경찰서장까지 승진시켜 준다고 해서 난 정말 대일본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이다. 나는 의열단이 아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의열단원들이 정말 막 실을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역 10년을 받아요. 징역 10년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나중에 의열단장 김원봉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황옥은 의열단은 맞다. 오히려 그러면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다 작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극상에서도 공유 씨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붙잡히더라도 끝까지 버티기로. 끝까지 의열단원이 아니라고. 하나는 살아서 나가야 하니까. 그래야 이 작전이 성공하니까. 그래야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테리예요. 이게 아직도요? 진짜 그 일종의 스파이 같은 양쪽에 어디를 속하지. 그렇죠. 근데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인 그렇죠. 걸로 의열단원으로 거잖아요. 감독님은 풀고 나가셨는데 실제 왜냐면 뒤에 이 황옥이라는 사람이 의열단원들과 또 접촉을 많이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딱 어느 쪽 밀정이라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밀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의열단이라는 단체일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 최근에 나오는 일제 시대를 다룬 영화들 통해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병헌과 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의열단. 잘생긴 사람들 모인다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봤나. 들고. 의열단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의가 뭐냐면 정의를 위해서예요. 그 당시 정의라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로 독립이죠. 그 독립을 위해서 열렬히 싸우기 위해 뭉친 조직. 이게 이제 의열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1919년에 조직돼서 주로 192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무장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런 조직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실패 이후에 더 이상 이렇게 평화적인 걸로는 그냥 탄압받고 끝나는구나 라면서 이제 접경 지역으로 모여서 무장봉기를 시작하고 테러를 시작했던 그런...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해, 만주 뭐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의열단이 나오게 된 그 활동 좀 배경을 좀 보면요. 10년대는 이제 식민지가 딱 시작됐으니까 말 그대로 찍어 누르는 시기예요. 무단 통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갑적 방법을 찍어 눌렀던 시기. 요게 이제 끝나고 이제 20년을 넘어오는데 계기가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그렇죠, 그렇죠. 19년. 그렇죠, 예. 3.1운동. 이게 되면서 일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구나. 찍어 누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무단을 바꿔요. 무의 반대는 문이잖아요. 그럴 문자. 그래서 소위 문화 통치를 바꾸면서 살짝 자유를 주는 듯해요. 근데 요 당시에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조선인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굉장히 회유 정책을 많이 보이는 게 1920년대예요. 근데 하지만 20년대 이 소위 문화 통치에 굉장히 다양한 투쟁의 어떤 모습들이 전개된 시기인 건 맞아요. 그 하시모토와 이정출이 그 한국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맞아요. 그게 예. 전형적인 그 형태인 건데 그 문화 정책에서 결국 한국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렇죠. 하시모토라는 이름도 되게 하시모토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도 모르겠는데. 그 뜻도 모르겠는데. 언태구 씨의 이런 이 광대나 이게 그냥 약간 하시모토 느낌. 하시모토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택시 운전사에서도 정말 짧게 나오는데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진짜 존재가 그리고 감독인 형과 배우인 동생인데 인투기라는 배우죠. 독립 영화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졌고 그 뒤에 이제 고또래 배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시간이 길건 짧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감독님들이 보실 때 배우들이 그렇게 잠깐을 나와도 존재감을 딱 보여줄 수 있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연기력 그러면 사실은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고 저는 풍기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어떤 얼굴? 엄태구 씨는 되게 또렷이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그리고 강하게 기억. 얼굴도 얼굴도 목소리가 엄태구 씨 목소리가 저 같았다면 저는 저 같다는 줄 알았어요.
반짝반짝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이톤이었다면 만약에 이 톤이었으면 그 기차 씬에서 그 송강호 씨랑 그 맥주 드시다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그게 되게 뇌리에 확 박혔거든요. 아, 되게 닮았네. 맞아. 와, 되게 닮았네. 반짝자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될 것 같아. 우리 영화 속 인물과 또 실존 인물의 연결고리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가면 살 수 있어. 사람이 쥐새끼와 함께 할 순 없지. 내려. 대한독립 만세. 정몽이.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딱 본 순간 아 저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혹시 실제 상황이라고 저 생각 안 했어요, 저도.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액션이다. 예를 들면 김지훈 감독 특유의 네, 왜냐면 이런 장면들까지도 멋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무 극적이니까 이 약간 현실감. 그리고 또 발가락 자르는 장면 보면서 이건 진짜 가상이다. 맞아.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왜 좀 약한데? 진짜로? 현실 얘기는 그때 봤어요? 현실은 뭐 엄청나거든요, 저 장면이. 저게 바로 이제 김상옥. 예, 이를 이제 연상하면서 지금 만든 그런 영화 씬인데 김상옥은 정말 조선 최고의 총잡입니다. 뭐 명불허전입니다. 1923년 1월 12일 날 종로 경찰서 있잖아요. 여기에 폭탄이 터집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고문했던 그런 정말 그 일본 심장부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폭탄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뒤에 1월 10일 5일 뒤에 그 은신처로 이 일본 경찰 한 20여 명이 쫙 들어가지고 은신을 딱 포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상우 의사는요. 조선 최고 총잡이라니까요. 이때 딱 20명이 들려드니까 여기서 팍 튀어나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1월 달이라고요. 눈이 많이 왔거든요. 맨발로 그 눈바리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총 쏘면서. 이때 동상이 걸려요. 이때 동상이 걸려요. 그래서 결국 발가락 하나를 잃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은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5일 뒤에 20명 갖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동원된 경찰 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명. 50명? 아이, 10만 10만 양정설이란 거야?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 잡으려고? 네. 영화엔 10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무려 3시간 반 동안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총알이 떨어졌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자신의 머릿속에다가 빵을 넣게 되면서 소름 돋았어요. 영화에서 그 전체 실화를 프롤로그로 압축해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0년대 가장 한반도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에 하나. 서울 시내를 막 흔들어 놨던 그 인물이 김상옥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실 그 이정출의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박희준 형 캐릭터예요, 사실. 죽은 장옥이 발가락을 두른데 참 가볍구만.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니까. 이봐, 이럴 줄 알았어. 그 이정출을 포섭한 인물이 바로 김우진. 실제 인물이에요. 김시연 이분인데요. 이 김시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패밀리 자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 고통품 가게 그것도 실제인 거예요? 의열단원들이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늘 쓰는 방식이에요. 다 가장하는.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김시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로 경성으로 폭탄을 미립하다가 여기 이제 걸리면서 결국 감옥에 갔고 이후에도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 또 이게 또 당시 이승만 정부에 저항했던 그러면서 야당 활동하면서 국회의원도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1966년에 돌아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대화의 중심에도 살아계셨던. 놀라운 사건이 이게 김시연 이분이 대단한 게 광복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이 김시연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암살을 시도해요. 이승만 대통령? 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 뒤에 총을 들고 오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어요. 아, 진짜요? 야. 아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실제 그분들의 역사 속에 겪었던 일을 저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걸 영화로 담기가 참 진짜 어려울 정도로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원하는 원작을 쓴 이지민 작가가 그 모던보이 원작을 쓰신 작가예요. 그 원작이 있었고 감독님이 이제 오셔서 각색을 하면서 이제 액션 씬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 씬 같은 것들을 감독님이 그 영화적으로 많이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사실 김지훈 감독님께서 기차 안에서 이동샷을 끊지 않고 찍기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긴 세트장을 찾았고 실제 크기의 기차 3칸을 연결해서 만들었대요.
세트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기차 출입문이 그냥 바로 보일 정도였대요. 되게 음악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그라는 음악 감독이 모그 감독하고도 친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임필성 감독이 그 충무로 영화계 어떤 그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땅이 없어요. 원래 부동산 업자가 땅이 없어. 사무실만 있어. 모고 음악 감독은 데뷔를 했어 저 때문에 네. 한 20년 친구고. 근데 특히 이 영화에서 이제 긴장감 있는 것과 낭만적인 것들을 이렇게 데뷔시키면서 아주 우아하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시안 필름 어워즈 음악상도 받았고 김주윤 감독님이 선곡한 것도 많지만 그 영화 안에 나왔던 세 곡의 음악도 직접 선곡을 하셨대요. 일정에서 제일 그 인상 깊은 노래는 그 폭파신에서 한 볼레로죠. 볼레로. 전쟁 영화나 되게 장엄한 영화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세련된, 또 굉장히 장르적으로. 제가 본 장면 중에 우리 조선에 대한 막 학살이 이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음악이 팝송이 나와요. 반어적인 의미에서 그런 음악을 넣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을 보여줬을 때 가사는 아름답고 낭만적인데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를테면 베트남의 폭격, 학살과 함께 와더 원더풀 월드가 나와버리면 그게 다른 온해가 아니라 울컥해지는 게 있는 거죠. 세상 원래 이렇게 아름다워야 마땅한 건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또 음악 감독들이 또 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래요. 광주 사태 알죠? 영화 1987을 보다 보면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연희가 만화 동아리방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이 비디오. 이거 도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당시 5공화국의 왜 화면에 이런 게 나와? 잘못 들어갔네. 각하가 이런 거 찍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뭐 언론 조작이나 뭐 땡전 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국내 언론은 이 꼬라지거나 일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들어도 아따 이제 조카 신문 같네. 어용 언론인들이 나서서 회방 놓고 뜯어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전 동료 기자들이 막은 거죠. 사주와. 하마터면 진짜 간첩이나 빨갱이 혹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 언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This is Jürgen Hinspeter from RDNDR. 위치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Just call me Peter. 오, 땡큐 피터. 기자 정신이 넘쳐서 몸이 편안하면 좀이 쑤셔오는 이 용감한 기자는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18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로 달려가 이 현장을 기록하고 각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보도해버렸습니다. Should go to Gwangju. 그러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웠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우라고 표현하며 그리워했던 친구 김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최루탄이 터지자 익숙한 솜씨로 코 밑에 럭키 치약을 도포하고 저거 칠해야 좋은 거예요? 치약 뭐 약간 마취 효과가 있지. 국왕에 겨워서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들리지도 않을 텐데 굳이 꼰대스런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띵동댕. 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예쁜 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된 소시민 가장이라는 설정은 나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굉장히 흔하면서도 가장 잘 먹히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송강호인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죠. 그때 10만 원은 어느 정도 다녔나요? 그 저는 10배를 안 와닿는데. 그때 국립대 등록금을 10만 6천 원 냈어요. 10만 6천 원. 지금 한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하루 일당 2, 300만 원 받고 가는 거네요. 꽤 괜찮아. 가야지. 딜을 하고. 가야지. 택시 운전사는 이 평범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액 10만 원에 혹해서 피터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로 왔다가 치고 광주 하자고. 저처럼 이제 불이사입니다. 불이사.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만섭 씨의 눈에 비친 광주는 처음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밝은 화면이었다가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뿌옇게 흐려지며 혼란스럽다가 광주 MBC가 불타오르던 밤이 되자 마치 붉게 타오르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는 이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본인 또한 끔찍한 폭력에 희생당하게 되죠. 저 공포는 정말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피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던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 태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 위장하게끔 갈아 끼게 만들어주는 전남번호판. 만섭은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사가 전혀 즐겁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송강호 씨 위력이 보이는 갈림길 위에서 마침내 울음이 터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저런 비슷한 씬을 하셨는데 매번 슬퍼. 저도 송강호 씨는 영화 초반 광주 대학생 재식에게 만섭이 던졌던 이 대사를 학생이 지금 내려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대로 만섭 본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택시 한 대가 광주로 간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죠. 이 유턴 장면을 기점으로 만섭은 영화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영화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화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딸에게 선물할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만섭은 광주로 돌아와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학생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만섭은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죠. 딸의 머리끈을 야무지게 묶어주던 만섭은 피터가 취재한 필름이 들어있는 필름통의 끈을 야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그렇게 용감한 기자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까지 재식과 태수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만섭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이분은 이때 너무 하시모토상? 엄태구 씨 이분 밀정에서 그 귀싸대기 마스터의 풍모를 풍기던 그분 아닌가요? 초당 한 2대씩은 때리는 것 같은데요? 연기자예요. 어떤 영화를 봐도 보여. 여기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분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끝장 이 아니네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에 끝까지 비겁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고 평범했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포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자,
정확히 7년 전입니다. 앞에서 1987의 7년 전. 그 연희가 5.18. 그 만화사랑에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주의 진실입니다를 찍은 그 원작자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디오가 저는 1984년 그쯤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 시대예요. VHS인가? 네. 성경. 그랬어. 그걸로 이제 그 비디오 2대를 놓고 복사를 뜨잖아요. 네. 그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해서 너무 흐려가지고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비디오를 저는 처음에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좀 뭔가 더 공포스러워. 더 공포감 있어요. 너무 흐려서. 그걸 명동 성당에서 틀어주고 그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저도 성당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고3 때 봤어요. 저는 어떻게 뭐 재밌는 비디오를 틀어준다고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 하면은 남학생들은 있잖아요. 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왜? 그러면서 와. 성당에서 좋은 재밌는 거 틀어준다는데 그 상상을 했던 거예요. 네, 호르몬이 한참 많을 때니까 이제 폭탄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공포라는 게 그렇게 흐릿한 화면으로 보는데도 아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구나. 욕 들리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맞아요. 다른 공포 영화 같으면 이제 극장을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서 아 그 영화였지라고 하는데 성당을 나오면서 더 무서운 공포의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굉장히 말이 많고 까불던 친구인데 그 친구조차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을 걸어 나왔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69년생이니까 이때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때. 저도 5학년. 막 오락실. 오락 인베이더 이런 거 붐이었을 때거든요. 우리 갤럭시. 갤럭시.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는 오락실에서 오락 막 할 때예요. 들어가면 뉴스 보면은 광주에서 폭도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 뭐야? 그거 딴 데 틀고. 이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KBS 방송국을 지나쳐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어느 날 장갑차가 와 있더라고요. 전주까지만 해도 벌써. 예. 그 군인 아저씨들이 심심했나 봐요. 야, 일로 와봐. 장갑차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처음으로 장갑차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면서 막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순간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 때는 뭐 국풍한다고 맞아요. 네, 여의도 국풍 81. 놀고 싶어 했던 대학생 형들이 많았던 거야. 서울은 오히려 좀 초등학생 눈에는 좀 평화로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들어오자마자 신바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있었어요. 네. 이런 스포츠 사메스 일으켰고.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프로야구가 언제죠? 82년도에. 82년도 프로야구. 네. 예, 시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회가 굉장히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1987하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인 것은 전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몰랐다라는 건데 가서 이방인이 이렇게 보면서 뭐지 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송강호 씨하고 우리가 점점 관객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는 과정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서 어떤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되셨어요? 병 감독님이 차가운 물수건처럼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기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저기서 볼 수 있었다. 제 경우에는 사실은 눈물이 몇 군데서 났는데 이제 도청 광장으로 가는 행렬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외국인이 가니까 사람들이 반겨주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 도청 앞에서 엄청난 발포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광주 MBC에서는 계속 쇼프로 하고 있고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느꼈을 고립감이 어떠했을까? 오히려 이방인이 반가운. 네. 그 마음이죠. 누구든 밖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밖으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대목에서 맞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시민 그 분들이 다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다 해가지고 나눠주고 주먹밥을 그 광주에서 같이 먹고 하지만 이제 딸 때문에 결국 버리고 탈출하다가 그 음식점에서 주먹밥을 보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광주 항쟁을 가지고 이제 북에서 내린 사주박구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먹밥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되게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병 감독님이 그 만화 사랑에서 네. 방영한 그 광주 비디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택시 운전사의 그 상황 시점과 1987의 시점 사이에 7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들이 왜 만화 동호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을까? 광주 시민들의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완전 진압당하고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군대로 끌려가고 몇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굉장한 죄책감과 부채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 나온 그거를 현실 세계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1987이에요. 그렇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야권 후보들이 분열되면서 정권 교체라는 그런 거는 못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87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거지 사람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건 아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있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점 어떤 도시도 고립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고 그때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80년, 그렇죠. 87년 그렇구나. 헌법에 들어감으로 해서 2017년에 그런 게 성과로 보면 되겠네요.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1987 영화 저 때는 6월 10일 날 광주가 데모를 세게 안 했어요. 광주 전남북이 시위 참여 규모가 현저히 약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국민운동본부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를. 계엄령이 내리고 휴교령이 내리면 각 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하자고 다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제대로 한 데가 없었고 광주만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해내면서 싸움이 이렇게 확전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다른 지역들에서 못 싸웠기 때문에 전두환 일파가 군대의 힘을 광주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번에는 좀 보고 해야 돼. 지난번처럼 그러면 우리만 안 그래도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립의 공포. 근데 6월 10일 날 이렇게 지켜봤는데 엄청 세게 하거든. 전국적인 시위 상황을 관찰을 한 끝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번에는 고립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확실해졌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때 광주가 불이 붙더라고. 6.29 선언 나오기 3일 전. 그래서 최다 인원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보면서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잊혀지는 것도 없고 생략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저 상처가 정말 깊었구나.